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몸은 기억한다 책 해설 강의를 통해서 힐링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강 2장 책 2장의 마음과 뇌의 이해 그 혁신적 변화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고통의 이해 또 피할 수 없는 충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강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4강에서는 새벽녘 트라우마의 모습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콜크가 외과 대학생 때 또 휴학을 하면서 실험에 연구에 참여했던 시절 또 젊은 의사 시절에 경험하면서 알게 된 내용. 그래서 그때 본인은 닥터 콜크는 새벽녘에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왜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아침에 젊은 의사들이 그 위에 지도교수나 전문의에게 보고할 때는 진짜 중요한 환자들한테 들은 내용은 없었고 단지 환자의 절망과 무력감의 원인을 파악하는 이런 것보다는 환자들이 어떤 행동을 관리하는 이 환자가 자살을 하는 생각을 하고 있나 혹은 자해를 하려는 행동이 있었나 없었나 그래서 환자의 어떤 문제를 파악하기보다는 삶의 정말 이렇게 환자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보다는 그저 행동을 관리하는데 젊은 의사들이 보고를 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병동에서 많은 환자들이 폭력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하고 자해할 때는 실제로 환자들은 좌절감을 느낄 때 혹은 자신을 뭔가 누군가가 방해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오해한다고 생각할 때 환자들은 폭력적이고 기이한 행동을 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콜크가 파악했던 그 환자들의 특징은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의 특징은 행동이 어설프고 몸돌림이 둔하고 무기력하고 또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뭐 운동할 때도 팀원 간의 어떤 협동이 되기보다는 뭐 각자 이렇게 별로 협조가 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자연스러운 이렇게 몸짓과 얼굴 표정으로 대화를 하는 대신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딱딱하게 대화를 한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신체에 어떻게 억눌려 있는지 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트라우마가 각 사람의 몸에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기록되고 몸의 움직임을 억누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고통의 이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이야기 아마 대부분 내용들은 정신과 치료의 핵심이 정신분석 치료이냐 혹은 약물인가 하는 내용과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 그리고 몸의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엘빈 샘라드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닥터 콜크 박사가 이 샘라드 교수에 대해서는 Our Great Teacher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 샘라드 교수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 하버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정신과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닥터 콜크 박사가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 1년 차를 들어갔을 때 너무 정신과 교과서에 의존하지 마라. 그거보다는 이 정신과 교과서에서 우리가 잘못 알게 되는 확실성을 가장한 정신의학 진단 뭐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pseudo certainties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가짜라는 거죠. 정신과적인 어떤 진단이 교과서에서조차도 굉장히 부정확한 여기에 실제 환자에 대한 어떤 리얼리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잘못 이해할까봐 너무 교과서에 의존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콜커 박사가 어떤 예를 드느냐면 어떤 환자에 대해서 정신분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진단할 거냐, 혹은 스키즈어펙티브, 분열 정동형 정신병이라고 진단할 거냐. 그건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죠. 왜냐하면 정신분열 자체에도 스키즈어펙티브, 어떤 감정적인 장애가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진단을 해야 그 다음 치료가 되니까 이걸 정신분열로 진단할 거냐, 혹은 분열 정동형으로 진단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샘라드 교수의 답은 뭐 심플한 거죠. 나 같으면 그냥 마이클 맥킨타이어라고 하겠어. 그게 제가 요 밑에 사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맥킨타이어는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투어도 다니고 BBC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코미디 프로를 이끌었던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분열로 진단하든 분열 정동형 정신병으로 하든 어느 쪽으로 하든 코미디 같은 거 아니겠어,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샘라드 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체코 출신이고 이분이 하버드에 와서 하버드 대학에 그런 교수로 있었지만 이분이 배운 거는 헨스 삭 이라는 분한테서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프로이드 정신분석에 대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프로이드의 아주 개인적인 친구인 헨스 삭으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걸 봐서, 그래서 아마 이 샘라드 교수가 어떤 약물에 대한 것보다는 정신분열 분석 쪽에 조금 더 이분이 무게를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프로이드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 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책을 쓰거나 혹은 뭐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유튜브 강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남긴 것들이 많지는 않는데, 이분은 그 어떤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서바이벌 패턴, 뭐 혹은 또 서포트 패턴, 또 세크리파이스 패턴, 또 앵자이티 패턴, 나중에 혹시 이걸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약물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경계를 했다. 왜냐하면은 약물을 쓴다는 것은 마음이 몸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치료 영역에서는 옳지 않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샘라드 교수는 정신분열증, 조현병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잘못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반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원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가 샘라드 교수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것들,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은 의사의 역할이 환자가 자기 상태를 인정하고 경험하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원천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샘라드 교수의 뭐 이렇게 내용들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나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치료가 되고 느끼는 만큼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역할은 환자가 자기 상태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샘라드 교수가 밤에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분의 아내의 엉덩이가 몸에 닿는 것을 느낄 때 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아주 고귀하고 세상에 알려진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존재로 남는다. 이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인 욕구가 사실은 사랑이라는 형태, 또 안전하게 이렇게 내가 케어받는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사실은 제대로 발달했다. 여기서 발달했다는 개념은 아마 소아과에서는 뭐 굉장히 잘 다루어진 내용인데, 소아과에서는 성장과 발달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성장은 아기가 이제 뭐 태어났을 때 정말 뭐 3kg, 4kg, 3.5kg밖에 안 되던 애들이 점점 체중이 10kg, 20kg가 되고 키도 커지고 사춘기까지 어쨌든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장이라고 한다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지면서 이 소위 말하면 이제 건강한 성인으로서 합리적인 생각도 하고 예절도 배우고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회의 건강한 존재로서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키가 커지고 하는 걸 성장이라고 한다면, 발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어릴 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업적이 많다 하더라도 뭐 제대로 발달이 못하는 거죠. 뭐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히틀러 같이 정말 이렇게 수상으로 뽑히고 총통이 되고 이렇게 권력을 진다 하더라도 어릴 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끝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게 되고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뭐 지금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는 것조차도 많은 러시아의 군인들이 지금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데도 본인이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이 푸틴이 어릴 때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그 결과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이해 항목에서 또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1968년도에 나온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 그러니까 만성 조현병이죠. 정신분열증이라고 이야기하는 만성 조현병의 경우에 20명에 대해서 정신치료만 했던 거와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같이 했을 때 결과를 보니까 정신치료만 했을 때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개선되는 게 없었다. 근데 약물 치료를 같이 하니까 많은 개선점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그때 68년도에 뭐 20명에 대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 이 논문으로 인해서 이 약물 치료가 만성 정신분열증 환자에서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유용했다, 도움이 됐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영역에서는 꽤 큰 변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참 어떻게 다양한 어떤 표현들이라든지 느낌,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진, 그래서 정신분석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히 어떤 질환, 뇌의 한 질환이다, 소위 말해 디스오더다, 이렇게 진단명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단명이 붙으면 거기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하면 된다 하는 것으로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아마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있었지 않았나,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도 보면 우울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치료의 어떤 길이 열렸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어떤 뭐 약물로서 적절한 약물을 투입하면, 화학적인 약물을 투입하면 뭐 치료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실제로 이제 과거에는 정신과의 영역은 일반 이제 다른 뭐 내과라든지 외과 같은 경우는 뭐 약물로 치료를 하거나 수술로 치료를 하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실험들도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과학자의 어떤 역할이라면, 그 당시 약물이 도입되기 전에 정신과의 영역은 그저 정신분석, 뭐 상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어떤 과학자의 모습보다는 어떤 뭐 좀 표현을 그렇게 하자면 좀 철학적인 부분,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그 환자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백그라운드를 보고 왜 그런 병에 걸렸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약물로서 치료가 된다면 이제는 일반 의사들, 다른 과의 영역과 같은 의사들처럼 정신과 의사들도 이제 실제로 이제 과학자의 어떤 역할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정신분석을 개척했던 프로이드라든지 칼 융 같은 어떤 스위스 학파에서 넘어온 제대로 된 정신분석이나 이런 역할들은 이제는 그것이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는 정신질환은 뇌의 어떤 문제가 생긴 거고, 그것도 특히 화학적인 불균형 때문에 생겼다. 케미컬 임밸런스다. 화학적인 불균형이다 하면서 이제는 정신 분석의 영역에서 의학적인 영역으로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콜크 박사도 본인이 이제 그런 그 정신과적인 클로자릴이라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도 본인도 참여하면서 사실은 많은 놀라운 변화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정신과 병원에 갇혀서 살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가 뭐냐면 미국에서 1955년도에 50만 명 이상이 정신과 병원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가족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로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면서, 정신과 약물이 어떤 일정한 역할에 대해서 콜크 박사도 경험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책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955년에 비해서 1996년 거의 뭐 한 4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굉장히 미국의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과 병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10만 명이 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뭐냐면 정신과적인 약물이 결국은 도움이 됐다. 근데 우리가 이 상상해 보면 1955년도에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의 정신과 환자를 어딘가를 가둬두려면, 정신과 폐쇄병동에 가둬두려면 정말 많은 정신과 병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최소한 뭐 40만 명 이상이 줄었으니까 또 인구가 늘었다는 걸 생각하면, 만약에 정신과 약물이 없었다면 뭐 거의 한 100만 명 정도의 이상의 인구가 사실은 정신과 병동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한 300명, 400명 정도의 정신과 환자를 가둬두기 위해서 큰 건물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일을 해야 되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생각하면, 실제로는 정신과 약물들의 어떤 역할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국립보건원 같은 데 있는 과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노에프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우울증과 관련이 있고, 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조현병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문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진단이 되다 보니까, 이런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단이 좀 더 정확해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부분, 소위 말하는 DSM이죠.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라는 DSM 그 시스템의 진단 기준이 이제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DSM은 1부터 해서 52년도부터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앞에는 뭐 132페이지짜리 굉장히 좀 얇은 책 정도의 정신과적인 분류였다면, DSM-3부터는 굉장히 볼륨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것보다 거의 한 3배 이상의 볼륨이 늘어날 정도로 DSM-3부터는 진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체계적인
그런 분류가 시작되었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 DSM-5 정도 되면은 DSM-3보다도 오히려 2배 정도 될 정도로 양이 굉장히 많이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책에 나오는 피할 수 없는 충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이 콜크 박사는 이런 신경과학이 발달하면서 트라우마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매칭을 할 것인가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4년도 미국 정신약물학회를 갔을 때 콜로라도에 있는 스티븐 마이어와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발표한 어떤 무력감, 이 개 실험에 대한 어떤 무력감에 대한 발표를 보고 어떤 모티브를 좀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와 셀리그만 박사가 발표했던 내용은 뭐냐면, 이 개를 이렇게 우리에 가두고 정말 이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정기적인 충격을 줬을 때, 그리고 난 뒤에 이 우리의 문을 열고 다시 이제 충격을 주고 나면, 앞에 전기 충격을 당한 적이 없었던 개들은 뭐 그냥 빨리 빠져나가는 데 비해서 이 피할 수 없는 충격, inescapable shock,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던,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개한테 계속 전기적인 자극을 줘갖고 이미 막 전기 충격을 여러 차례 받은 개들은 문을 열어주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달아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강의를 보고 콜크 박사는 콜크 박사가 경험했던 환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뒤따를지 모르는 새로운 방법을 택하는 대신 익숙한 두려움에 갇혀 있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를 받고 가정 내에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막 이렇게 두드려 맞거나 이런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죠. 그냥 거기에 그냥 익숙한 대로 있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안전한 데 가고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트라우마에 노출된 그 기간이 긴 사람들은 새로운 걸 택하기보다는 그냥 뭐 거기 그대로 있는 거죠. 포기해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콜크 박사가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는, 그런 이제 한 단계 더 진일보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콜크 박사는 경험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정신적 외상을 입은 개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적인 개들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된다. 이거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게,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은 그 위험이 없어져도 몸은 계속 다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그런 걸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태원 그런 상황들, 이태원 참사 같은 것이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 혹은 소방대원 같이 그걸 직접 옆에서 막 이렇게 구조를 하면서 그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태원 상황이 종식된 지 벌써 뭐 한 일주일 지나고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들은 다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문제 끝났잖아, 이제 잊어버려도 되잖아,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잖아 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분들의 상황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어와 셀리그만 박사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외상을 입은 개들이, 그러니까 문이 열리면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갈 수 없고 그냥 도망가지 않는 이 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치료를 해야 되느냐, 개들을 억지로 밖으로 끌어내도록 자꾸 이제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콜크 박사는 그러면 트라우마 입은 환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뭐 치료 부분에서는 아마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다른 이제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겁을 먹고 막 이 동물들이 막 이렇게 그런 뭐 쥐라든지 혹은 고양이 뭐 원숭이 혹은 이 코끼리조차도 막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막 겁을 먹는 상황들이 생기고 불안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늘 안전하냐면 꼭 그렇지는 않는데 집이 안전하든 혹은 집 자체에서 주는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 겁을 먹은 동물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트로마를 입은 환자들이 이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는데 혹은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시 집에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맞을 건데 차라리 더 안전한 곳에 가는 게 도망가는 게 훨씬 낫잖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집에 돌아가는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기 왜 집에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될 건데 그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동물 실험에서도 보면은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이 겁먹은 동물들은 살던 집이 안전한 곳이든 두려운 곳이든 상관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의 딜레마는 이 정말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곳을 정말 이렇게 피난처로 삼도록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 줘야 되나? 예,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안전하고 막 즐겁고 재밌는 이런 것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콜크 박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그 고통의 이해 부분에서 정말 샘라드 교수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인정하고 경험하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또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나아질 수 없다. 또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아주 고귀하고 세상에 알려진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존재로 남는다. 그 다음에 어떤 정신과 분석에 정신 분석에서 약물 치료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노라든지 뭐 성욕, 자존심, 탐욕, 욕심 이런 문제들이 뭐 이것이 장애가 아니고 그냥 적절한 약물을 투입하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의 원인은 그냥 화학적인 불균형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미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충격에서는 동물에게 나타나는 무력감, 개에게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반복해서 가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개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도망을 달아났는 데 비해서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던 개들은 문이 열려 있어도 달아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포기하고 또 이 정신적 외상 입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위험이 없어져도 계속 몸 안에서는 다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겁먹은 동물들은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입은 환자들이 이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는데 혹은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다시 집에를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맞을 건데 차라리 더 안전한 곳에 가는 게 도망가는 게 훨씬 낫잖아.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집에 돌아가는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기 왜 집에 돌아가면 또 그렇게 될 건데 그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동물 실험에서도 보면은 동일하게 나타난 거죠. 이 겁먹은 동물들은 살던 집이 안전한 곳이든 두려운 곳이든 상관없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의 딜레마는 이 정말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끼는 곳을 정말 이렇게 피난처로 삼도록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 줘야 되나? 예,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게
안전하고 막 즐겁고 재밌는 이런 것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콜크 박사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그 고통의 이해 부분에서 정말 샘라드 교수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인정하고 경험하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또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결코 나아질 수 없다. 또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아주 고귀하고 세상에 알려진 업적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존재로 남는다. 그 다음에 어떤 정신과 정신 분석에서 약물 치료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노라든지 뭐 성욕, 자존심, 탐욕, 욕심 이런 문제들이 뭐 이것이 장애가 아니고 그냥 적절한 약물을 투입하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정신질환의 원인은 그냥 화학적인 불균형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미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충격에서는 동물에게 나타나는 무력감, 개에게 고통스러운 전기 충격을 반복해서 가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 개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도망을 달아났는 데 비해서 피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던 개들은 문이 열려 있어도 달아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포기하고 또 이 정신적 외상 입은 사람들은 실질적인 위험이 없어져도 계속 몸 안에서는 다량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겁먹은 동물들은 살던 집이 안전한 곳이든 두려운 곳이든 상관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도 그런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내가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것이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어쨌든 나에게 집이라는 곳이 주는 의미는 어쨌든 본능적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콜크 박사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마음과 뇌에 의해 그 혁신적 변화 세 번째에 대해서 트라우마의 중독 또 뇌를 달래는 법 여기에 대해서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